톨스토이 부활 3부의 15장입니다. 계속 이제 그 혁명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민주의자들, 나로드니키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노보드보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네흐류도프의 시선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몬손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시몬손은 이성과 의지가 먼저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감정도 다스릴 줄 알고 자기 행동도 자기의 그런 원칙, 이성과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노보드보로프라는 사람은 반대로 감정이 먼저이고 자기의 행동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에 뭡니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이제 이른바 민중을 위한다는 취지로 혁명 활동을 하는 것은 실은 뭐다? 허영심과 욕망의 산물이다라고 이제 오로지 민중을 지배하고 싶기 때문에 민중 위에 서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폄하하는 식입니다. 그렇고 이제 사람이 뭐 이럴 수는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제 어떤 혁명가로서의 자질을 말하자면 이제 결정적으로 폄하하게 되는 어떤 근거가 뭐냐 하면은 자유연애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문란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뭐 부인이 있는데도 또 딴 여자를 이렇게 하고 또 그 여자랑 또 사귀다가 또 그냥 헤어지고 또 딴 사람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이제 자유연애 역시도 나름대로는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원칙에 따른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어떤 부정적인 혁명가의 전형으로 이제 나옵니다. 대체로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뭐 인류를 구원하고 혁명을 하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설에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그의 동지들은 그의 결단력과 대담함을 존경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호감을 갖지는 않았다. 그는 누구에 대해서도 사랑을 품어보지 않았고 자기와 동등한 자에 대해서는 경쟁심을 가졌으며 늙은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다루듯 사람들을 다루려 했다. 타인의 두뇌와 재질을 빼앗아 자신의 재능을 사람들에게 발휘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기를 바랐다. 그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만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사람을 가리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만 이끌고 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기한테 싫으만 한 사람은 또 다 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혁명인데요, 하려는 이유는 자기 과시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지배 욕구고,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진짜 이제 큰일 나는데, 그런 이제 부정적인 혁명가의 전형으로 톨스토이가 이 노보드보로프라는 인물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시몬손하고 비교를 하면서, 시몬손이 긍정적인 그 혁명가 상이라면 이 노보드보로프는 부정적인 혁명가 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인물을 자꾸만 이제 새로운 인물을 좀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이렇다, 이 사람이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소설 속에서 이러저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인물이 형상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활은 좀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지금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봐도 그런데 톨스토이가 과연 그 나로드니키들, 인민주의자들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가라는 아주 본질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렇더라도 딱히 톨스토이의 부활 외에 다른 소설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인민주의 운동을 다룬 좀 쓸만한 소설이, 그러니까 분명히 쓰긴 썼을 텐데 지금 제가 모르는 걸 보면 문학사에 이렇게 좀 건질만한 작품 중에 이 인민주의 운동에 대해서 쓴 그런 이제 작품이 그나마 부활이 제일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대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 문학에서 톨스토이가 민중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는 그래도 좀 세모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중하고 끊임없이 접촉했잖아요. 지주 귀족으로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작가이자 민중의 교사, 또 민족의 교사인 톨스토이가 이 젊은 나로드니키를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들여다본다고 해도 그 속내를 깊이 알 수 있었을까 싶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쓰는 것밖에 는 다른 방법이 없었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여기 이제 부분입니다. 그 밖에 이제 또 다른 인물들이 있는데, 예컨대 그때 그 도너츠로 가지고 꼬셨던 여자아이 있잖아요. 수슬로바가 아니라 마슬로바가, 그 까투샤 마슬로바가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던 그 여자아이, 이제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이 부조프킨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는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는 이제 보내고, 그래도 어쨌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 애는 우리가 이렇게 잘 돌보고 있다라고 이제 함으로써 서로 간의 어떤 동지의식 같은 거, 이거 박애 같은 게 이제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내 애를 저 아줌마들이 잘 키워주고 있다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도 아빠가 자기 옆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가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6장인데, 시몬손하고 네흘류도프가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요 번역본에서 꽤 길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권에 여기에 308쪽, 312쪽인데요. 뭐 그래본들 열적도 안 되네요. 근데 요지는 뭐냐면은 시몬손이 내가 이제 카투샤 마슬로바와 결혼할 생각이다. 그런데 이제 그녀 입장에서 당신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은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네훌류도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마슬로바가 원하기만 하면은 유영지까지도 이제 따라갈 것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당신이 나와 그녀의 결혼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자기가 이 카투샤 마슬로바가 좋으면 마슬로바한테 물어가지고 너 나랑 결혼할래 하면 되는데, 옛날 남자친구한테 가가지고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너는 이거 응원해 줄 거야? 응원 정도가 아니라 승낙해 줄 거야? 뭐 공인해 줄 거야? 허락해 줄 거야? 거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느낌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주체죠. 그 여자는 저쪽 바깥에 있고요. 장인 어르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랑감이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 아버님, 제가 그 따님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있는데 저한테 주실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뭐라 해요? 미래의 장인이죠. 지참금을 얼마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이거 내가 지참금 이 정도 주면은 뭐 너는 내 딸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흥정인 거죠. 그런 약간 느낌을 준다. 그래서 결혼이 뭐 이런 식의 흥정인 거는 아주 일반적인 거고요. 그 역사적으로 쭉 보면,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본 영화라 그 결투,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결투, 그 아주 대표적이고, 거기서는 이제 조금 시니컬하게 묘사가 됐지만 톨스토이는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냉소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쟁과 평화도 그렇고 안나 까레니나도 그렇고 이렇게 결혼을 둘러싼 흥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윗감도 되게 당당해요. 너 딸이 마음에 들고 신부감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집안도 훌륭하고, 그건 이제 이 지금 장인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럼 지참금으로는 얼마를 주실 거냐, 어디에 어떤 영지를 주실 거냐고 이렇게 딱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묻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니까 그건 이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걸 부활로 가지고 오면은 마치 네흘류도프가 그 장인 어르신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몬손이 이제 그 장인의 딸에게 마음을 둔 그런 이제 그 약혼자로 그렇게 읽히게끔 썼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흘류도프가 나오고요. 이 사람의 이제 시선을 조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톨스토이 소설이고, 톨스토이의 입장을 제일 잘 반영하는 게 이제 네흘류도프니까 네흘류도프 얘기가 당연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네흘류도프는 어떻게 그 여자가 나를 두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썸을 탈 수가 있지에 일단 놀라고, 시몬손이 뭐 카투샤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카투샤가 그의 사랑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혼담이 오갈 정도의 이런 상태로까지 갔을까 하는 거에 우선 놀라요. 어쩌면 질투심일지도 모르겠지만 카투샤의 애정에 푹 젖어 있던 그로서는 그녀가 다른 사내를 좋아한다는 좋아한다는 건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만큼 이제 네흘류도프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쪼잔한 거잖아요. 꼰질꼰질하고 그런 거지만은 굉장히 저는 사실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옛날에 그 황동규 선생님 시집에 보면은 어떤 시에 대학원생 제자가 시집 간다고 하는데 자기가 괜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평이한, 황동규 시인 특유의 그 평이한 언어로 이제 쓴 거였는데, 뭐 선생님이 그 제자하고 뭐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시집 간다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흘류도프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행동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카투샤가 시몬손하고 결혼하게 되면
자기 원래 카투샤랑 결혼하려고 했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뭐 이거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가는 길에 이 죄수들의 모습을 조금 이제 보여주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고유 명사들이 나오고, 크릴소프인가 하는 아픈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제 걔는 또 각혈을 하고 거의 다 죽어가는데 나중에 결국 죽습니다. 이제 그 각혈하는 모습을 보고 나바코프라는 사람이 눈을 가지러 뛰어나갑니다. 눈을 왜 가지고 오려고 하죠? 물이 없어갖고요. 눈을 밖에서 가져와가지고 녹여가지고 물처럼 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미 드러났지만 계절이 또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글리도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또 상념에 이제 젖어드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내가 미치광이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그 같은 것들을 짓들을 하는 그들이 미치광이인가. 그래서 이 죄수들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감옥의 관리 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교정시설의 여러 다양한 행정,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이제 어떤 사회활동가 사업가로서의 톨스토이의 면모가 네글리도프를 통해서 이제 한번 제시가 되고요. 갑자기 이거 이제 5개로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좀 너무 지려갖고 건너뛰었고요. 갑자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요. 니체가 나와요. 니체. 여기서 니체가 왜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같은 환경, 시설 속에서 끔찍한 악덕이 계속 권장돼 나간다면 러시아인들은 니체의 최근 학설을 앞질러 어떠한 일도 가능하고 금지된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1차적으로 죄수들 사이에 그 이론을 전개시키고 2차적으로는 전 민중 사이에 퍼뜨리려고 하는 악덕한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니체를 읽은 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를 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안 읽었거든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뭐 읽었냐면 죽음의 지배 기록.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그 죄아벌, 뭐, 까라마조프, 그 사이에 악령, 백치, 악령, 이제 이런 식의 걸출한, 이제 걸쭉하죠. 네. 그런 이제 걸작들은 사실 안 읽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톨스토이가 니체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도스토옙스키의 후기장편에 나오는 니힐리스트들의 좀 극단적이고 좀 비하된 어떤 모습으로 오히려 보이고요. 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일도 가능하고 금지된 일은 없다는 생각. 이게 이제 뭐 이반 까라마조프나 뭐 슈갈예프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극단적인 쪽으로,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자, 극단적인 쪽으로 이제 몰아가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톨스토이는 니체를 언급한다. 그러니까 니체를 오독했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건방진 말인 것 같고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오독했다라기보다는 톨스토이는 니체를 이런 식으로 읽었구나. 그래서 뭐 선악의 피안이라든지 뭐 자라투스트라나 뭘 정확하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니체하고 톨스토이가 그렇게 제가 볼 때 잘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톨스토이가 니체를 읽었다는 사실, 이 연세에 참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학설에 대해서 열려 있고, 요즘 젊은 애들은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떤 사상에 경도되는지 알고자 했고 하는 그런 이제 노 작가의 또 노 사상가의 어떤 왕성한 학구열, 탐구욕 이런 거를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톨스토이의 눈에 가장 들어온 니체의 사상은 악이었나 봐요. 그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저때 이제 잠깐 언급했던 그 셰스토프, 이제 그런 사람 같으면 이 부분 갖고 와가지고 조금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수도 이제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가 하는 말은 네글리도프를 통해서 시스템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예요. 예컨대 뭐 수용 인원이 20명인데 막 40명씩 50명씩 집어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패, 계속 돈 받고 뒤로 막, 그 다음에 부정, 막 이런 거 저지르고 이런 것들요. 이런 시스템도 문제지만은 죄수들 사이에 만연한 온갖 악덕들, 일단 술 먹죠, 도박하죠, 폭력, 막 그 밖에 놀랄만한 죄악들, 이것도 정말 문제다. 그 중에서도 인육을 먹는다는 사실까지 지금 이제 그런 소문까지 들려온다 하는데, 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사회학적인 문제, 감옥, 이런 교정 시스템, 처벌 시스템과 관련해서 사회학적 문제, 그 다음에 인간 본연의 여러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네글리도프를 통해 고민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가면은요, 지금 그 죄수들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시베리아로. 먼저는 이제 마차로 갈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배를 타야 하는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 크릴로프하고 만난 모양이네.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맥락은 조금 놓쳤는데요. 그리고 삼체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하고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마리아는 그 눈빛이 예뻤던 되게 그 지적인 혁명가 여성을 말하는데요. 남자한테 되게 관심이 없는 걸로 나왔던.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리아가 설명을 하기를 네흘류도프, 카투샤, 마슬로바, 시몬소. 그러니까 남자 둘에 여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이제 삼각관계인데 이 삼각관계를 삼체 문제하고 엮어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이 삼각관계를 삼체 문제, 그 천문학적인 삼체 문제하고 같이 삼체 문제에 비유해서 이제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확실히 그 정치범들이라서 대화 수준이 좀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화제거리는 이 삼각관계 연애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체, 이건 뭐 쓰리바디 퀘스천 인가요? 이게 그 류츠신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이제 그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요. 거기 그 짧은 짤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말랐을 때 납작하게 돼갖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뒀다가 다시 이제 뭐지? 우호적인 기후가 되면, 그러니까 그 마르는 기후가 아니라 바싹 타들어가는 그 기후가 아니라 다시 이제 물이 생기는 기후가 되면은 물에다 속 집어넣었더니 다시 이렇게 진짜 무슨 마른 미역 이렇게 불리듯이 이렇게 이제 불어나는 거 보고 되게 다들 충격 받았을 텐데 그거가 삼체예요, 삼체. 근데 여기서도 언급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톨스토이의 박식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도스옙스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인데요. 아까 배를 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배전에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몬손하고 나란히 걸어가는 카투샤가 너무 예쁘고 건강하고 그래요. 시몬손 같은 훌륭한 사내의 사랑을 얻고 지금은 올바르고 깨끗한 길을 걷고 있는 카투샤의 명랑한 모습에 네흘류도프는 기뻐해야겠지만 실은 괴로웠다. 이 괴로움은 그로서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초반에는 거의 그냥 톨스토이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은 작가의 시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바꾸면 약간 아버지 같은 시선으로, 아까 장인어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같은 시선으로 그래도 이제 딸이 지짝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이제 어떤 삶의 다음 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뿌듯한 그런 이제 마음으로 보다가 또 갑자기 남자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네흘류도프인데 질투 아닌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쪼잔하게 구는 그런 남자 귀족의 모습으로 또 잠깐 나왔다가 근데 이제 작품을 살리려면 사실은 후자 쪽이 더 이제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네흘류도프하고 마슬로바의 지금 연애 라인이 너무 살지가 않아요. 이쪽 저쪽 다. 네흘류도프도 그녀가 별로고 그 다음에 이제 카투샤가 조금 허영이 있는 여자여가지고 저 공작의 칭호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작 부인이 돼야 되겠다.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인물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좀 스토리에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전에서 나루터 여기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이 사람 조금 재밌어요.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너 나한테 사과할 거 없다. 내가 나한테 네가 모욕을 줬다고 생각할 것도 없다. 나는 네가 준 모욕 받지도 않아. 이러면서 자존감 갑인 할아버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그 이 저기 마부가 저 사람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불황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인상적이어갖고 제가 메모를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오면 네흘류도프가 여관으로 옵니다. 이제 지금 제대로 씻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지방 장관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23장에 이제 이르면은 셀레닌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원래 판결의 징역형 그거를 취소하고 시베리아의 원격지가 아닌 지방으로 거주지를 변경시킨다. 이걸 이제 명령한다 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마슬로바는 누명을 벗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사람한테 독이 든 술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약이라 그 안에 수면제가 있는 줄 알았지 독약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형은 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먼 시베리아까지 보내지 않고 그냥 근처 지방으로 보낸다 정도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이 왔는데 이미 이제 그 마슬로바는 동부 시베리아 쪽으로 가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미 배 타고 떠나고 있는데 너는 흑산도 아니고 당진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가는 배를 다시 돌려요.
아유, 그냥 흑산도도 좋아. 흑산도 가서 살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약간 이제 카투샤하고 그 시몬소는 어디든 괜찮아. 우리 둘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식인 거잖아요. 자, 그렇고. 네흘류도프는 마슬로바를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 장군집 갔었는데 이제 또 무도회도 참석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면을 묘사할 때 톨스토이는 제일 자연스러운 듯하다라고 써놨는데 뭐 자기가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작가는 써야죠. 당연히 절실한 거에 대해서 뭐든지 논문도 그렇지만 소설을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날씨가 바뀌어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라고 그 날씨 바깥 풍경 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맨 처음에 이제 카투샤 그 마슬로바의 재판이 있었던 게 4월 말이에요. 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확정되고 시베리아로 출발하던 시점이 7월입니다. 여름이고요. 지금 이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겨울이 빨리 오니까요. 11월, 12월이 되면은 뭐 11월이 우리가 가을이지만 사실은 뭐 눈 내리고 하거든요. 한 12월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어떤 시간 감각, 자연에 대한 배려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결국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자연의 일부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톨스토이도 그렇고 체홉도 그렇고 도스토옙스키보다는 이제 그런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작가들이고요. 다시 이제 감옥을 보여줍니다. 25장인데요. 말하자면 특별 사명 거의 마슬로바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를 이제 마슬로바는 알고 있어요. 그 행정관을 통해서 이미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를 따라갈 생각이에요. 그가 원하기만 하면은 나 같은 여자한테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러고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그죠? 이 사람이 그냥 이런 다른 호모사피엔스 수컷과는 아주 다른 존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흘류도프는 진짜 이제 뻥찐 그게 되는 거죠. 닥쳤던 뭐 지붕만 쳐다보는 약간 그런 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슬로바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그 롤리타에서 그 장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란다.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롤리타의 말이고요. 괄호 속에서 우리란다. 이건 이제 험버트가 하는 말이거든요. 뱃속에 아이까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둘만으로 이제 너무 충분한 거죠. 이 마슬로바하고 시몬손도 이제 이쪽은 뭐예요? 자기 이제 남편이랑 이 뱃속의 아기까지 그냥 그 자체로 롤리타는 이제 너무 충만한 거죠. 리처드 F. 스킬러 부인으로 사는 그게 이제 너무 좋은 거니까 여기 이제 카투샤도 너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냉소적으로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충만하고 이제 아름다운 것 같고요. 네흘류도프가 또 만날 테니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소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용서하세요라고 이제 마슬로바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원문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안 찾아봤어요. 아직. 아마 이게 안녕히 계세요 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샤이치 프라스티치 하면은 용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원히 작별을 고하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대견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네흘류도프의 생각이니까요. 제가 볼 때 이 마슬로바의 형상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리려면 별로 슬퍼하고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슬프다면은 그 슬픔의 대상은 떠나는 혹은 뭐 그녀로서는 아쉬울 거 없는 네흘류도프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없어져 버린 시간 속에 묻혀버린 자신의 그 아름다웠던 과거에 대한 요만큼의 슬픔이지 별로 그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자, 그렇고 이제 26장을 가면은 다시금 이제 네흘류도프의 눈으로 이 감옥을 조금 보여주고요. 영국인 한 명이 또 나왔었나 봐요. 근데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은 하나 또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또 가는 곳마다 악취를 풍기고 십자고상이 함께 하더라 이런 거고 27장에 갔더니요. 아침에 그 나룻배에서 봤던 이상한 노인 그러니까 그 자존감 갑이었던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이 감방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이분도 이제 가시는 것 같고요. 자, 28장 보면은 이제 숙소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정말로 에필로그의 느낌인데요. 카투샤에게 자기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다. 그녀와의 관계는 끝나버렸다. 네흘류도프는 슬프기도 했고 한편
있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괴로운 건 아니고요. 성경을 꺼내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그 느낌이 진짜 민화의 느낌하고 이제 되게 똑같다. 예. 이날부터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다. 그의 삶의 새로운 장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끝맺어질지는 미래만이 보여줄 것이다. 하고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은 결국 이제 그 네흘류도프의 부활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당연히 이제 그려주지는 않고요. 그걸 이제 암시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성경 꺼내가지고 읽는 이 부분은 여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야, 방금 펼쳐봤는데 어떻게 제목을 또 까먹었냐. 이게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책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도 있다. 이게 원제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주인공이 구두장이거든요. 구두장이 그러니까 갓바치예요. 구두장이 마틴 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만 따로 빼서 사파를 많이 넣어가지고 비룡서에서 그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유초등이 보는 이제 책으로 펴내기도 했는데 그런 식의 이제 느낌인 거죠. 거기도 이제 구두장이 마틴 해야 발음이 좀 편해서 마틴으로 이제 했던데 마르틴이 이러저런 이제 불행을 많이 겪어요. 그런 온갖 환난 끝에 혹은 갓난 신고 끝에 결국 이제 다 잡고 열심히 사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마르틴도 되게 괴로워하죠. 하지만 결국 이제 그 슬픔도 이겨내고 하느님의 품 안에서 이제 평온한 어떤 삶을 얻는다. 이런 식의 이제 줄거리인데 계속 보면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틴이 펼친 성경에는 성경에 뭐 어디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 민화 안에 또 막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다 좋은 말씀들이죠. 당연히 말씀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부활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부활에 이른바 문학적인 측면이 이제 훼손된다라고 밖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가 용두삼인데, 용두삼이.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부활을 지금까지 읽어온 나 자신이 이제 너무 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읽느라고 고생을 했고, 그래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읽은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5월이 끝나기 전에 다 요약을 했고, 한 번 더 상기하면 톨스토이는 1828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죽었다. 부활은 1899년.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발표된 소설이다. 1899년. 그 다음에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와 더불어서 톨스토이 3대 장편으로 일컬어진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읽고 요약을 한 다음에 입으로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3대 장편이라 하기에는 네. 3대 장편이라고 하기에는 비단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보다는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부활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톨스토이 부활을 길게 왔네요. 네.